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자, 지금 각 반마다 진도가 조금 달라서 약간 복습을 하게 되는 반, 7, 8반은 복습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빼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지금 자원의 분포와 이용을 하고 있죠. 요 자원,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자원은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 그리고 뒤에 배울 전력 자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자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광물 자원까지는 대부분에 반해서 진도가 끝이 났고 이어서 에너지 자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자원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요 에너지는 열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동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크게 볼까요? 크게 이렇게. 아이고. 자,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자연물 상태로 에너지를 주는 아이들을 우리가 1차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러요. 1차 에너지.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어떤 1차 에너지 자원들을 활용을 했느냐를 살펴봤더니 신탄. 신탄은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니까 뭐 나무나 풀을 말려서 이제 불을 피우는 데 썼던 아이들이죠. 요 신탄. 그 다음이 석탄의 시대가 옵니다.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 다음이 석유의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 석유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석유 말고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아이들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입니다. 우리가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삼형제죠. 화석연료 삼형제를 제외하고도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을 쓰고 있어요. 원자력은 앞에서도 살펴봤던가? 앞에서 얘기 안 했던가? 우라늄 했죠? 우라늄이라는 돌덩이에서 이 원자의 힘, 원자력을 끌어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말을 해요. 이 우라늄은 원자력의 연료, 재료가 되는 거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애가 에너지를 내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즉 1차 에너지 자원은 우라늄이 아니라 원자력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러우니까 지우면서 봅시다. 이 1차 에너지 자원들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쓰고 적게 쓰느냐, 그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중요합니다. 얘는 일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재 석유예요. 석유, 그 다음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기타 에너지 순으로 우리가 지금 1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요 순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기타 에너지. 요 기타 에너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얘네가 들어갑니다. 요 순서로 우리가 1차 에너지를 쓰고 있대요. 이거를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요 그래프는 우리 교과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한지노트에도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더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 1차 에너지 자원 중에서 자, 최근을 먼저 볼까요?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유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 다음이 이제 신재생 및 기타 수력 에너지가 있는데 요 비중을 잘 보면 석유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는 해요. 1차 에너지 자원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1차 에너지 자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지 않는 이 석유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안정적이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석유에 의존하는 바를 좀 줄이고 다른 에너지 자원들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 여기 주황색 얘네들을 보면 얘네, 자, 총 에너지 소비량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 큰 양, 총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그 안에서 석유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석유를 소비하는 양도 크게 줄어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석유를 소비하는 양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어 본 적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진노트 8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표가 하나 등장을 하죠. 이 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자원들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예요.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1차 에너지 자원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차 에너지 자원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주로 해외에서 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입 의존도가 95.3%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차 에너지 자원들 중에서 95.3%는 해외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석유는 요 지역들에서 들어온대요. 석탄은 요 지역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국내 자급 4.7%가 주로 보니까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자,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자원 자체는 국내에서 100% 생산을 합니다. 원자력을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의 원료를 수입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1차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지금. 자, 잘 한번 이거 지워볼게요. 요만큼이 공급되고 있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얘네 비중이 요 정도 된다 라는 겁니다. 2015년 12월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러한 에너지 자원들이 어떻게 전환돼서 소비되는지를 보면, 석유는 정유가 과정을 거쳐서 이 자체, 석유 자체로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얘가 석유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 전기가 다시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가정용, 상업용으로도 쓰이고 뭐 등등등등으로 쓰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석탄까지 같이 볼까요? 석탄은 얘가 들어와서 열을 내는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석탄을 통해서 얻어진 열 에너지를 산업용으로도 쓰고 가정용, 수송용, 공동용으로 쓰고 있대요. 그런데 이 석탄은 열을 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때 사용된 전력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천연가스는 이렇게 와서 도시가스의 형태로 전환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돼서 이때 만들어진 전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좀 해석을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주요 1차 에너지 자원의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석유의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는 다른 1차 에너지 자원들에 비해서 편리하고요. 열량이 우수해요. 하지만 매우 비쌉니다. 주로 이 석유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수송용으로 쓰이는 소비량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송용이라는 것은 자동차나 이렇게 그 교통의 연료로 쓰인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 석유는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전량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점. 참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 이 석유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석유를 채굴하고 얘를 정제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자원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자, 너네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어. 석유는 없어. 너희 나라에 있는 요 석유를 우리가 캐줄게. 이 캐주면 요 석유 중에 몇 프로는 우리 거 좀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요런 식의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석유는 나오지 않는다. 전량 수입하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석탄입니다. 석탄은 다른 자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석탄은 크게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눠진다 이야기했었죠. 이 역청탄이 바로 유연탄입니다. 유연탄. 자, 이 역청탄은 발전용으로 사용해요. 발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기 만들기.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제철공업, 철을 만들어내는 제철공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석탄이 대부분 역청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역청탄, 즉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었죠. 기억하죠? 강원도와 전남. 자, 여기서 생산되는 석탄은 다 무연탄이에요. 근데 이 무연탄, 연기가 안 나는 무연탄은 가정용 연료로 주로 이용이 돼요. 매장량은 많으나,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폐광이 돼요. 그래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태백, 삼척, 그리고 전남, 화순밖에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파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석유의 가격이 급등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통합사회 시간에 언급이 됐었는데 기억을 할란지는 모르겠어요. 석유 파동이라고도 하고 오일 쇼크라고 하기도 해요. 자,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무연탄 생산 극대화를 추진했어요. 석유가 비쌌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1980년대 이후가 돼서 원유 가격은 내려가고 국내 탄저는 탄층이 깊어지면서 이 석탄을 캐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석탄 수요는 감소해요. 그러면 석탄을 계속 캐야겠어요? 안 캐야겠어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석탄 산업을 합리화하자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탄전을 폐광시킵니다. 이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입니다. 자, 다시 가서 세 번째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청정에너지라고 설명이 되곤 합니다.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위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는 도시 지역에서 가정용 에너지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난방, 즉 보일러 돌아가는 연료가 대부분 도시가스라고 불리는 천연가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천연가스가 90년대 이후에 소비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이 천연가스가 1985년만 해도 소비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1995년이 되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죠. 화석연료가 석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천연가스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용어 팁을 보면 액화 천연가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예요. 자,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것이 바로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자, 천연가스를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고 이 액체를 들여올 때도 또이 차근차근 보면 해외 천연가스 산지에서 이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서 뽑아내서 LNG 공장에서 액체로 만듭니다. 이 액체화한 LNG, 액화천연가스를 전용 배에다 또 태워야 돼요. 이 LNG 선이라고 부르는 전용 배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가져온 후에 다시 기체로 바꿔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1차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수입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이 천연가스 소비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국내에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이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 울산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라는 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석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전량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석탄은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나눠지는데 유연탄 중에서도 역청탄, 요 역청탄은 많이 쓰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거. 석탄 중에 무연탄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매장량이 있는 편이지만 이 무연탄은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폐경돼서 현재는 강원도, 전남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 천연가스는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원자력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펜 색깔을 막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막 쓰고 있어요, 지금.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음은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원자력은 1차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우라늄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1차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은 100%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말장난 같은데 우라늄이라는 광물 자원은 수입을 하고 있고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 자원을 활용해서 1차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원자력을 어디서 생산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전성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원자력은 효율이 아주 좋은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이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 위험하다.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방사능 문제죠. 그래서 이 방사능을 뿜어내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 또 이 원자력 발전에 항상 따라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장에, 그러니까 부안 지역에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최종 부안과 경주 사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원자력 발전소에 있거나 플러스 경주에 독립적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전력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력이에요. 수력은 여러 번 언급이 되었죠. 물의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수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계절별 유량 변동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전력을 생산해내는 그 양이 일정하지 못해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수력발전소는 주로 하천의 중상류 구간에서 큰 낙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낙차가 크고 유량이 많아야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유량을 계속 확보할 수 없다라는 한계 때문에 수력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하세요.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1차 에너지 자원들과는 다른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다. 혹은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자원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을 태워서, 그러니까 이 폐기물로 연료를 만들어서 그 연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차원인데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과연 폐기물이 정말 신재생 에너지가 맞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식물들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나 조류나 이런 것들로부터 에탄올을 뽑아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익숙하죠. 태양광이라는 재생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법,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이게 바로 신에너지에 속하는데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웠더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한국지에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앞에 있는 1차 그 에너지 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들로서 이 아이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력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곳이 어떤 지역에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행해지고 있는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내려와서 왼쪽 그래프는 살펴봤고 오른쪽에 신재생, 그러니까 1차 에너지의 시도별 공급량이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서 이 공급량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공급량은 소비량하고 흡사하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원을 공급해주는 주체의 입장에서 공급량이기 때문에 사실 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보면 주목할 점, 자, 충남 지역, 전남 지역, 경북, 경남, 인천 지역 이렇게 보면 석탄이라는 1차 에너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얘네는 과연 얘를 어디다 쓸까요? 석탄이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자,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석탄은 주로 발전용과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발전용 혹은 산업용, 제철공업처럼 산업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석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화력 발전이거나 혹은 제철소, 대규모 제철소가 있거나 하는 지역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우리 한지노트 83페이지에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화력발전소의 위치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네들은 화력발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화력발전용으로도 쓰이고 수송용으로도 쓰이고 사실은 얘네들 중에서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애는 석탄이죠. 왜요? 저렴하니까.
자, 넘어가기 전에 요 순서도 조금 알아두세요. 충남에서 1차 에너지 자원을 요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자,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주된 애들이 수도권 애들인데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구나. 공간적 불평등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충남 지역에서 석유를 이렇게 많이 쓰네. 전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네. 울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네. 석유의 생산량, 소비량. 석유 생산량이 아니에요. 석유의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석유화학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의 서산, 전남, 여수, 울산은 울산,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잘 보면 원자력이 존재하는 구간이 딱 있어요. 전남, 경북, 울산, 부산.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 이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자원으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들만 원자력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왜? 천연가스는 주로 도시에서 가정용 연료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천연가스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이겠구나. 석탄 비중이 높다? 화력발전소가 있나 보다. 석유 비중이 높다?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인가? 요 정도로 추측을 하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된 다른 힌트들, 다른 데이터들을 적용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요 표 아주 중요한 표니까 꼭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전력으로 갑시다. 전력 에너지, 전기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어디서 주로 생산하는지, 또 나아가서 어디서 더 많이 소비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전 방식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통합사회 시간에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자,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것은 발전소의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에서 최대치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의 양,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의 용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발전량은 그 용량을 가진 시설 안에서 실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 용량보다 발전량은 항상 작아야 되고 최대치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같아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발전 설비 용량을 따지든 발전량을 따지든 우리나라에서는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자, 설비 용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65.4%를 화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산해내는 발전량의 비중은 64.4%. 어쨌든 절반 이상의 전기를 화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화력 발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뭐라고 했죠? 화석 연료들이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애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용량 자체는 22.4%인데 발전량은 31.8%에 해당한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전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설비의 용량에서는 원자력이 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해내는 전기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력 같은 경우는 설비 용량 자체는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발전해내는 전기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는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수력은 효율이 낮다라는 이야기겠죠. 왜 그런다고 했었죠? 앞에서 우리나라는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이에 비해 원자력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만큼 설비 용량의 그 기대치, 전력이 생산할 수 있는 기대치에 버금가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즉 효율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튼 다시 올라가서 화력이 1등, 원자력이 2등, 그 다음이 수력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수력 빼고 기타 및 신재생 다음 수력, 이렇게 좀 수정을 합시다. 자, 설비 용량을 보면 지금 수력이 더 많게 나오기는 하지만, 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요 밑에 요 그래프를 좀 볼까요?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 화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얘네 둘은 이와 같은 화력 발전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수력이 요만큼, 신재생 및 기타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신재생 및 기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교과서 127쪽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127조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합시다.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의 비중을 비교를 한 거예요. 2015년 자료입니다. 자, 발전 설비 용량, 즉 발전소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화력 발전이 요만큼, 다음 원자력, 그 다음 신재생 및 기타, 그 다음이 수력 발전이다라는 거, 요걸 기준으로 봅니다. 자, 발전 유형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 그러니까 발전해내는 전기의 양 비중, 화력, 원자력, 신재생, 수력은 1%밖에 안 되죠. 요런 순서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소는 어디에 있느냐? 자, 하얀 동그라미가 화력발전소, 그리고 진한 회색이 수력발전소, 그리고 좀 애매한 회색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는 우리 앞단원에서도 살펴봤었죠. 공간 불평등 이야기하면서, 자, 요 일대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수력발전소의 위치는 주로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구나, 내륙 안쪽에 많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주도에는 화력발전소밖에 없네요. 왜요? 지표수가 부족하다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었죠. 이거 봐, 2단원, 3단원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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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위치와 함께. 자, 전남 영광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여기 경상북도 울진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전기 에너지를. 그 다음에 월성, 경북 월성 지역, 그리고 신고리 발전소가 최근에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울산이에요. 울산. 즉 영광, 울진, 월성, 울산. 그리고 이 고리 지역은 부산이에요. 부산에 있는 고리 발전소예요. 자, 다시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월성, 울산, 부산. 요 네 지역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27쪽에 있는 그래프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차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중이 나와 있는데, 자, 1차 에너지인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자원을 각 지역별로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석탄은 강원도죠. 강원도와 전남 지역에서 생산해요. 이건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앞에서도. 천연가스는 100% 어디서만 생산해요? 울산에서만 생산하고 있어요. 수력은 다른 에너지 자원들에 비해서 비교적 여러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죠. 비중이 많은 곳을 봤더니 경북 지역, 경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정도가 20% 이상씩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하나 더 치자면 뭐 전라북도도 있네요. 이 정도입니다. 자, 신재생 및 기타는 더 많죠. 더 다양한 지역들에서.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에는 풍력이네, 태양력이네, 뭐 우리나라는 여기에 폐기물까지도 들어가니까 이런 식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원자력 발전이 부산, 고리 발전소 있다고 했죠. 전남, 영광이겠죠. 그리고 경북 지역에 울진, 월성 지역 있죠. 근데 지금 얘는 빠졌어요. 2015년에는 울산에 신고리 발전소가 생산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울산까지 포함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몇 개 안 되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다시 갑시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좀 볼까요? 여기 확대가 안 돼. 자, 지역별 전력 소비량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너무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도를 보면 일단 도시 지역, 그렇죠? 도시 지역이거나 또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주로 이 전기 소비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보면 서비스업 많죠. 가정용도 그 다음이 많죠. 경기 지역은 서울과 색깔이 달라요. 제조업이 많다. 제조업이 또 많은 지역은 경북,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이 전력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혹은 가정용 전기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 지도를 참고만 하세요. 너무 오래된 지도라서 참고만 하십시오. 자, 갑시다. 이 내용은 1학년 때 한번 배웠어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발전 방식별 특징을 좀 살펴보면 수력 발전은요, 불을 때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도 당연히 적고요. 온실기체 발생량도 적겠죠. 하지만 지형적, 기후적 제약이 크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기후나 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얘가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점도 단점 중에 하나예요. 댐이 생기면 거대한 저수지가 생기면서 안개 발생 일수가 증가하는 이런 단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력 발전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낙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하천 하류에 주로 발달하는 대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송전 비용이 많이 든다.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의미겠죠. 자, 수력의 입지 특성은 유량이 풍부할 것, 하천의 유량이 풍부할 것, 낙차가 클 것. 그래서 대하천의 중상류 구간에 주로 수력 발전이 행해지고 있더라. 화력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소 건설 비용이 저렴한 편이에요. 화력 발전소를 입지시키는데, 화력 발전소를 짓는데 제약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소비지 인근에
입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변 혹은 산업단지가 발달한 지역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송전 비용을 낮추는 거죠. 이게 화력발전소의 장점입니다. 자, 입지 특성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입지 제약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도권, 충남 서해안, 남동 임해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단점은요, 대기 오염 물질 많이 나오고요.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아요. 왜?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석탄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력에 비해서 연료비가 비싸죠. 왜?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원자력은요,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그러니까 광물 자원 자체는 적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근데 이 6개에서 발전해내는 발전량이 화력 발전보다 적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겠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저렴하죠. 우라늄이라는 광물질을 기술력으로 어쨌든 이렇게 공정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대신 건설비가 비싸요.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능 폐기물 아무렇게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온수. 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라는 아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냉각수를 이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다 버립니다. 요걸로 인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바닷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당연히 생태계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아무리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 상태의 물보다는 플러스 알파 다른 성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2023년에 일본에서 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단체들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요, 입지가 아주 까다로워요. 위험하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견고해야 되고 이 냉각 용수를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울진, 월성, 영광, 부산, 그리고 울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 밑에 영상 톡톡 자료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요 1번과 2번을 잘 보고 의견을 나눠보지는 못하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송업사에서도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조금 더 심화시켜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자원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산업 발달로 인해서 자원 소비량이 매우 빠르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자원에 대한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유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 우리 자체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지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소비량이 다 같이 증가하고 있는 차원에서 자원 고갈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 자원이나 뭐 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해외 의존도 혹은 수입 의존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 1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자원들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 특히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단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금 현재 95.2%에 달하고 있죠.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원의 편제성에서 우리 언급했었던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서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절약하자. 조금만 쓰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 유명한 산업들이 뭐 석유화학 혹은 뭐 제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에너지 자원들, 뭐 광물 자원들, 에너지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 자원의 불안정성에 더 크게 이 국가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첨단 산업과 같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 그러니까 뭐 시멘트 제조나 제철소나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를 조금 소비해서도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없는 석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원 외교, 다른 나라에 부존되어 있는 그런 자원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원 외교 문제. 그리고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된다. 요거 우리 오일쇼크 때 한번 크게 된통 당했죠. 하나의 자원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 곳에서만 수입을 해오다 보면 그 나라와의 외교적인 분쟁이나 혹은 그 나라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얘를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도 조금은 어디 뭐 볼리비아네 뭐 다른 산유국들에서 얘를 많이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켜서 수입해오자라는 의미입니다. 수입국 다변화. 그리고 해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건데 앞에서 살짝 설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나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술력이 떨어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를 우리가 캐줄게. 요 석유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 우리에게 소유권을 좀 인정해 줄래? 라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129페이지, 교과서 129페이지에 보면 자주 개발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생님, 좀 낯선 개념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자주 개발률이란 정부나 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확보한 자원의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이래요. 즉 에너지 자립도의 지표이다. 우리 영토 안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자원도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률을 봤더니 봐봐요.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석유도 지금 자주 개발률이 10% 넘게 나타나고 있죠. 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대책을 보면 지속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우리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시켜야 한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뭐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와 같은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아이들이고요. 재생 에너지는 재생자원, 순환자원이라고 우리 자원의 개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태양열 에너지, 풍력이나 지열,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인간이 아무리 소비를 하더라도 고갈되지 않거나 혹은 이 고갈될 수 있는 걸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고갈 여부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말합니다. 자, 얘네들은 특징이 공급이 무한하거나 혹은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것. 단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발전 단가가 비싸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적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발전의 그 규모가 작아요. 지역별 소규모 발전이 주로 행해져야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야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커지겠죠. 자,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얘는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면 폐기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선진국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자, 다행인 건 다행인가? 하여간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정부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행이겠죠. 자, 보면 바이오 에너지, 수력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기타의 풍력, 연료전지, 지열, 해양, 태양열 등이 있습니다. 봅시다. 참고로 이 수력 발전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일부만 신재생 에너지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이런 방식만, 그런 방식으로 생산된 수력 에너지만 신재생 에너지라고 우리가 쳐줍니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종류별 특성과 입지는 우리 작년에 다 했어요. 자, 떠올려 보세요. 이제 태양열, 태양광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거죠. 당연히
일조시수가 긴 지역에서 유리해요. 대표적인 소우지가 어디였죠? 일조시수가 길다라는 것은 강수량이 적다라는 이야기겠죠. 전남 서해안 일대, 신안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태양열, 태양광 발전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풍력입니다. 풍력은 바람이 많은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장애물이 없는 해안 지역이나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 그런데 고도가 마냥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풍력 발전 설비들을 어쨌든 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위평탄면 지역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태백, 영덕, 이 태백산지 지역이죠. 요런데 요 지역들, 그리고 이 제주도의 해안가, 요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풍력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제주도. 자,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과학 시간에 배웠다면서요. 자, 유기성 폐기물의 가스 및 메리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바이오디젤, 유채꽃, 그리고 팜유,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경유와 섞어서 제조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와 같은 이런 식물들에서 에탄올을 추출해서 그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폐기물, 우리나라에서만 신재생이라고 하는 이 폐기물,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연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물에서 나온 연료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발전은 당연히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겠죠. 자, 마지막 해양에너지는요.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류발전이 있어요. 조력은 우리 알고 있죠. 밀물과 썰물, 간조와 만조 때의 그 큰 조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시와오죠. 우리 시와오 조력발전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류는 바닷물의 속도를 이용해요. 흘러가는 바닷물이 빨리 흘러가는 그 속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울돌목이 어디야?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 지금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 129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이에요. 실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주는 형태의 발전소는 아닌데 시험 발전소예요. 그래서 시험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력 발전은 에너지를 얻는데 파도가 때리는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강한 지역에서 유리하겠죠. 이 파력 발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 분포도 중요하지만 얘를 좀 봐줘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입니다. 자, 2017년 자료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최근 자료를 보는 게 좋아요.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보면 답이 다 써져 버렸네. 자, A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남, 전북, 경북. 자,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전남이 제일 높다. 아, 태양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자, 강원도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등장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풍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력은요. 강원도, 충북, 강원도, 충북, 경기, 경북, 경남 지역. 주로 대하천의 상류를 끼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생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 봐요. 수력에서 양수 발전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수력 발전에서 이 양수식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원 문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봤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교과서 129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10번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우 숨가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주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기억이 뚜렷하진 않겠으나 통합사회 시간에 어느 정도 다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왔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면 통합사회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거나 혹은 우리 교과서만 제대로 읽어봐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혹시나 공부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거나 혹은 우리가 월요일 날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